안녕하세요. 커피백화점의 커백입니다. 오늘부터 홈카페 사용 설명서 영상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홈카페를 시작하면 커피 상식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영상이므로 초보자가 아니면 이 영상은 패스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시작해 볼 내용은 생두 평가 기준입니다. 처음부터 무슨 평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쌀로 생각하면 쌀 알에 대한 평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생두와 원두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생두는 쌀 알이고요, 원두는 밥 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제 생두 평가에서 결점두라는 게 있습니다. 평가하고자 하는 생두의 한 350g 정도의 샘플을 만들어서 그 안에 곰팡이나 벌레가 먹은 게 있는지 또는 이물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색상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색상과 향기가 있는데 색상과 향기는 생두의 보관 관리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커피 생산 조건입니다. 커피 벨트를 기준으로 북위, 남위 23.5도를 기준으로 해서 커피가 주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주로 화산지대에서 커피는 잘 생산되고요. 커피가 생산되는 고도는 좀 고고도에서 생산이 되는 편입니다. 보통 1000에서 2000m 정도에서 생산이 되고요. 하지만 브라질과 같은 저고도에서도 생산되는 커피가 있고요. 이는 커피 품질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브라질 커피 농장은 보통 600에서 1200 정도의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생두는 국가별로 등급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마다 커피 생산 환경이 다르고 그 생두가 가지고 있는 특색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결점두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스크린 사이즈, 생두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테말라 같은 경우는 고도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케냐는 생두의 크기와 밀도를 가지고 생두의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결점두를 가지고 등급을 매길 때는 G1, G2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기고요. 스크린 사이즈로 등급을 매기는 경우에는 스프리모, 엑세소와 같이 등급 기준을 나뉘고요. 그리고 고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눌 때는 SHB, HB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눕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케냐 같은 경우는 AA, AB 그리고 PB라는 게 있는데요. PB는 피베리의 약자인데 생두가 하나의 큰 동그란 공처럼 생긴 커피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판매되는 생두의 등급이 G2 이상, AB 이상, SHB 등급 등 상위 등급에 속하는 생두들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커피의 주요 종자라는 게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아라비카, 로부스타, 카네포라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베리카라는 게 있습니다. 로부스타 같은 경우는 주로 믹스 커피를 생산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라비카 원두의 최대 생산지는 브라질이고요. 로부스타의 최대 생산지는 베트남입니다. 아라비카와 로부스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카페인은 아라비카가 작고요, 로부스타가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클로로겐산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커피의 쓴맛을 내는 성분이고요. 아무래도 아라비카보다는 로부스타가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당분은 아라비카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핸드드립이나 에스프레소 커피를 드실 때는 대부분 다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로부스타를 일정 비율 섞어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커피 체리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커피는 특이하게도 가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가공해서 먹습니다. 커피처럼 씨앗을 먹는 과일은 카카오가 있습니다. 카카오도 커피처럼 로스팅을 한 다음에 그라인딩을 하고 가공을 거쳐서 우리가 좋아하는 초콜릿으로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비슷하죠? 우리가 커피를 먹기 위해서는 커피 체리의 외피를 벗기고 이 안에 펄프라고 해서 점액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끈적끈적한 점액질인데 점액질을 제거하고 나면 파치먼트라는 껍데기가 나옵니다. 이 껍데기를 벗기면 안에 생두가 나오고요. 이 생두에는 지금 또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센터 컷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피베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베리는 이게 두 개로 나누지지 않고 하나 통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보면 알밤 같은 경우에 보면 통으로 하나로 되어 있는 알밤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피를 먹기 위해서는 이 점액질이라는 부분을 잘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점액질을 잘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커피 프로세싱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커피 가공 방식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추럴, 워시드, 그리고 이제 허니 프로세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가별로 내추럴이나 워시드만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긴 했는데, 최근에는 생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각각의 프로세싱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각각의 프로세싱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내추럴이 있고 펄프드 내추럴, 허니, 워시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허니라는 프로세싱하고 이 펄프드 내추럴이라는 프로세싱이 거의 비슷하기는 합니다. 이 내추럴 프로세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내추럴 드라이 방식이 있고 일반 내추럴 방식이 있습니다. 내추럴 드라이 방식은 감을 따지 않고 나무에 그대로 두게 되면 나무에서 말라서 곶감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커피 나무에 있는 체리를 따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말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마르면 그거를 떼내서 생두로 가공하는 거를 내추럴 드라잉 방식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내추럴 방식은 체리를 떼어내어서 그거를 베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쌀 같은 거 말릴 때 넓은 베드에다가 벼를 이렇게 흩어놓고 그걸 한 번씩 뒤집어 가면서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것처럼 체리도 넓은 베드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잘 말려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생두로 만드는 방법이 이제 내추럴 방식이고요. 근데 이제 펄프드 내추럴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펄핑을 거쳐서 점액질이 있는 상태에서 건조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점액질이라는 게 아까 과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육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향미나 산미가 커피에 배어들게 하는, 생두에 배어들게 하는 그런 프로세싱이고요. 허니 프로세싱은 파치먼트에 붙어있는 점액질을 얼마만큼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허니 프로세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시드 방식이 있는데, 말 그대로 점액질을 완전히 제거를 합니다. 완전히 제거를 한 다음에 씻어내고 물로 씻어낸 다음에 그거를 건조시키고 생두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제 유기농 커피와 생두의 보관인데, 유기농 커피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거의 인증이 된 것도 많지 않고요. 있다 하더라도 유기농 커피인지 알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두의 보관인데, 생두는 파치먼트, 요렇게 파치먼트 상태로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했다가 이제 수출이 될 때, 판매가 될 때 이 파치먼트를 제거를 하고, 훌링이라고 하거든요. 제거를 하고 이 생두 상태로 해서 이제 수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쌀을 창고에 보관할 때 벼의 상태로 보관했다가 먹을 때 탈곡을 해서 이제 먹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피 재배와 수확인데요. 커피는 벼와 비슷하게 묘목을 묘판에서 한 2년 정도 키워서 다시 이양을 하는 방법으로 커피 나무를 키우게 됩니다. 커피를 수확하기까지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고요. 커피 나무 한 그루에서 생산되는 생두는 0.5에서 0.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두를 생산일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나누거든요. 쌀도 왜 햅쌀, 묵은 쌀 이렇게 얘기하듯이 생산해서 1년 된 생두를 뉴크롭이라고 하고요. 1년에서 2년 정도 된 생두를 패스트 크롭, 2년 이상 된 생두를 올드 크롭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생두들은 대부분 뉴크롭이 수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입한 생두는 커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생두의 퀄리티를 점수로 매기게 되는데요. 커핑을 하는 과정은 그라인딩한 마른 상태의 향미와 물을 부어서 올라오는 아로마, 그리고 맛을 통해서 원두의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100점 만점에서 한 80점 이상이 되어야지만 스페셜티 커피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커핑은 Q그레이더라고 해서 전문 심사위원들이 커핑을 하지만, 요즘은 퍼블릭 커피라고 해서 일반인들도 가볍게 커핑 모임을 통해 가지고 커핑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제 커피의 맛에 대한 인식인데요. 커피에도 오미가 있습니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요 5가지 맛이 다 나고요. 어떤 경우에는 매운맛도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로스팅 디펙트이기 때문에 맛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고요.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커피의 맛을 인식하는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신맛 같은 경우는 그 온도가 높던지 낮던지에 따라서 강도의 차이가 크게 없고요. 하지만 쓴맛이나 단맛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혀는 맛을 덜 느끼게 됩니다. 신맛은 단맛을 좀 더 잘 느끼게 해주고요. 짠맛은 신맛을 좀 덜 느끼게 해줍니다. 자, 커피에서 중요한 게 향기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의 향기는 크게 2가지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니프라고 해서 그냥 코로 마른 커피의 향이나 젖은 커피의 향을 맡는 거를 스니프라고 하고요. 스왈로우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커피를 한번 삼키고 목 뒤에서 후드로 올라오는 그 커피의 향미입니다. 커피라든지 음식을 먹은 다음에 코를 풀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먹었던 그 음식의 향이 코로 이렇게 다시 느껴지게 됩니다. 그거를 스왈로우라고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꽃향이 난다, 과일향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할 땐 대부분 스왈로우를 통해서 느껴지는 향미가 많습니다. 향미를 느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잘 감지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로스팅인데요. 우리가 이제 로스팅의 단계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라이트, 미디움, 다크 로스팅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계별로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라이트 같은 경우는 과일이나 신맛, 꽃향이 나는 경우가 많고요. 1차 팝 직후에 배출하는 원두를 라이트 로스팅이라고 합니다. 미디움 같은 경우는 단맛, 카라멜, 초콜릿 같은 맛이 나고요. 보통 1차 팝하고 2차 팝 그 사이에 원두를 배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크 로스팅은 1차 팝이 끝나고 2차 팝, 시작해서 2차 팝이 끝날 즈음 원두를 배출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보통은 쓴맛, 그리고 탄맛, 스모키한 맛이 지배적입니다. 자, 커피의 산. 커피의 산은 마운틴이 아니고 애시던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커피는 기본적으로 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산을 흡수해서 이것을 시작으로 유기산의 순환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유기산이라고 하는 것은 강합성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유기산들은 로스팅 과정을 통해서 1차 크랙이 되기 전까지는 증가를 하다가 1차 크랙이 시작되고 나면 그때부터 감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미가 없는 커피를 드시고 싶으면 사실은 품종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품종보다는 로스팅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피의 향에 대한 분류입니다. 커피의 향의 분류는 일반적인 향은 3가지, 엔자이매틱, 슈가 브라우닝, 드라이 디스틸레이션,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테인트인데 자, 이 부분은 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결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엔자이매틱 같은 경우는 라이트 로스팅에 주로 발현을 하고요. 꽃향, 과일향 요런 같은 그런 향미가 주를 이룹니다. 슈가 브라우닝 같은 경우는 미디움 로스팅에서 주로 발현되고요. 카라멜, 초콜릿한 그런 향들이 발현됩니다. 그리고 드라이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다크 로스팅일 때 주로 발현되는 향미인데 보통 스모키, 향신료 같은 그런 향들이 주로 발현됩니다. 이 테인트 같은 경우는 로스팅 과정이라기보다는 생두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되거나 아니면 곰팡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생되는 향들이 지풀 향이라든지 흙내음새 같은 그런 향들 또는 페놀 같은 그런 향들이 발현되게 됩니다. 우리가 커피를 딱 먹었는데 그런 향이 난다. 그러면 그런 커피들은 드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홈카페를 하게 되면 커피를 우리가 추출을 하게 되잖아요. 추출에 핵심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분쇄도, 접촉 시간, 물의 온도. 여기 하나를 더하자면 그 원두의 사용량이겠죠. 그런데 이 사용량은 핵심 요소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쇄도가 가늘어질수록, 접촉 시간이 길어질수록,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커피에 추출되는 수용성 성분들은 늘어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일정 정도 이상이 넘어서게 되면 커피의 부정적인 요소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연습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커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커피의 보관과 산패인데 우리가 원두를 구매를 하게 되면 원두 봉투 그대로 보관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로스팅이 끝나자마자 산패가 이루어지고요. 일정 기간 동안은 그것을 에이징이나 디게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구간이 지나게 되면 공기나 습도와 접촉하면서 산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원두들을 보관을 할 때 냉장고에 보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따로 보관 위치를 정해서 보관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직사광선, 온도가 높은 곳만 피하면 웬만한 곳에서는 다 보관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커피와 건강입니다. 우리가 커피를 먹으면서 건강까지는 잘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 그래도 이것만은 좀 알고 커피를 드시면 최소한 우리가 커피를 먹으면서 건강을 해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마지막 주제로 넣어봤습니다. 생두를 보관을 할 때 보관 과정이 잘못되게 되면 오크라톡신이라는 곰팡이 성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수거를 해서 샘플링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생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 부분에 문제가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오크라톡신 같은 경우는 로스팅 과정에서 대부분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겁니다. 이 아크릴 아마이드는 우리가 로스팅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온도로 로스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두가 타게 되고요. 그 탄 성분에서 발생하는 성분인데 이 성분들이 암을 발생시키는 주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높은 온도로 로스팅을 하게 될까요? 저렴한 온도를 사용해서 로스팅을 할 때 안 좋은 향미를 없애기 위해서 다크 로스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런 성분들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는 우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좋은 품질의 원두를 사용해서 판매하는 그런 카페에서 커피를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홈카페 사용 설명서 기본 상식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는 저희 카페에 자료방에다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한 2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차근차근 같이 배워나가서 우리가 하는 홈카페 생활의 질을 한 단계 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홈카페 생활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